예, 안녕하세요. 정신분석객들 오늘 자크라강의 세미나 10일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413페이지 3번으로 세미나 10일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세기 전부터 과학을 통해 정의되어 온 것을 대상에 의해 위상으로 규정된 주체적 위상의 수준에서 자림해보는 것이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 메스미어더라는 아주 그럴듯한 이름하에 폭발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양상들, 우리의 장 속으로 점점 더 깊숙이 침입해 들어오고 있는 과학에 대한 우리의 태도 자체, 아마도 이 모든 것은 모두 제가 네 가지 기본 항목 속에 포함시킨 두 가지 대상을 참조함으로써 해명될 수 있을 겁니다. 두 가지 대상이란 하나는 목소리, 우리가 사용하는 장치들을 통해 온통 지구를 뒤덮고 성층권을 형성하고 있다고까지 할 수 있는 목소리이고, 다른 하나는 목소리 못지않게 시사하는 바가 큰 침투성을 가지고 있는 응시입니다. 이는 그것이 눈이 아니라 응시인 것은 응시가 수많은 스펙터클이나 환상들에 의해 부추겨지는 반면 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양상들에 대해서는 그만 이야기를 줬고 정말로 본질적이라 생각되는 다른 것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대상, 구강충동, 항문충동, 호원충동, 시관충동이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그 목소리와 응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존에 다른 장에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겪어온 역사에 대한 비판 속에는 뭔가 깊숙이 감춰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지난 일이라 간주되고 있는 가장 끔찍한 형태들의 홀로코스트를 다시 출현시킨 것, 바로 나치즘의 드라마입니다. 저는 그런 홀로코스트 현상이 재출현한다는 점은 헤겔 마르크스주의적 전제에 근거한 역사적인 의미로는 절대로 설명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현상의 재출현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점은 어떤 끔찍한 것에 홀리기라도 한 듯 그들에게 재물을 바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주체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형태의 비극을 만들어내는 그 주체들에게 재물을 바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책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자크라강이 죄책감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은 죄책감의 이 영향력, 이 강력한 그 역동을 단순한 헤겔 마르크스적인 정치 경제론적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역사 변증법적 관점이라든지 이런 거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 내면의 깊숙한 무의식적 죄책감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죄책감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자기 파괴, 자기 파멸의 기능을 행사하고 민족적으로도 민족적 비극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락강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그 죄책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책감의 문제는 정치공학이나 무슨 경제 관점이나 이런 그 변증법적 관점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414페이지 응시에 대한 무지입, 무관심, 외면 등을 보면 어떠한 베일이 이러한 미스터리를 계속 가리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용감하게 직시할 수 있는 이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희생 그 자체에 매혹에 압도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지요. 희생이란 우리가 우리의 욕망의 대상을 통해 제가 어둠의 신이라 일컬은 타자의 욕망의 현존에 대한 증거를 찾으려는 노력을 뜻합니다. 죄책감이 있으면 개인이나 민족이나 그 죄책감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떤 그 역동을 불러일으키느냐, 어둠의 신이라 일컫는 타자의 욕망의 현존 앞에 증거를 찾으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나의 잘못에 대한 그 죄책감을 내가 씻고자 하는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씻고자 하는 증거를 찾으려는 노력, 이거를 타자의 현존 앞에서 행한다는 것이죠.
어둠의 신이라 일컫는 그 타자, 그 나를 응시하는 그 타자, 그 앞에서 내가 나의 죄책감을 씻는 그 말하자면 이 속죄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찾고자 한다. 무시무시한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자기 파괴를 통해서 그 증거를 찾게 되고, 민족적으로는 민족의 멸망을 통해서 그 증거를 찾게 되겠죠. 민족 단위의 멸망을 통해서. 이것이 희생에 담긴 영원한 의미입니다. 아마도 단 한 사람, 바로 스피노자만이 아모르 인텔렉튜알리스 데이, 신을 향한 지적인 사랑을 통해 그럴듯하게 공표할 수 있었던 믿음, 지키기가 매우 힘든 믿음으로 고치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그러한 희생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락강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누구도 이러한 그 죄책감이 가져오는 자기 희생, 이거를 거역할 수 없다, 배제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부당하게도 사람들이 스피노자의 사상을 범신론이라 규정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신의 장을 시니피앙의 보편성으로 환원시켰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다 신이에요. 그래서 그 신이라는 그 신의 장이라는 그 실제계를 시니피앙의 보편성으로, 즉 상징계로 환원시킨 것이죠. 실제계를 상징계로 환원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은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만물이라는 것은 바로 그 신적 속성을 가진 것이죠. 예. 신적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범신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스피노자가 인간의 욕망에 대해 이례적으로 보여준 평온한 초연함은 바로 거기서 생겨난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욕망은 인간의 본질이다 라고 말하고 이 욕망을 신적 속성들의 보편성에 철저하게 종속시켰는데, 이러한 보편성은 시니피앙의 기능을 통해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그는 철학자로서 어떤 초월적인 사랑 속으로 합류할 수 있는 독특한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이 입장을 구현한 자가 유대 전통에서 떨어져 나온 한 명의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그냥 넘겨버릴 일이 아닙니다. 유대교에서 그 파문당했죠. 스피노자가. 그러면서 그 스피노자는 의도를 강조하죠. 의지 또는 의도. 그게 이제 욕망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욕망의 이 욕망이 신적 속성들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의 욕망이 신적 속성에 속한다. 그 스피노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입장은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며, 경험은, 이러한 입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스피노자 같은 그런 입장이죠. 예. 인간의 욕망을 신적 속성들의 보편성에 철저히 종속시키는 이러한 입장은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며, 경험은 칸트가 좀 더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미 증명한 바 있듯이 그가 실천 이성에 대해 쓴 것과 같은 양심 이론은 도덕 법칙에 대한 어떤 규정을 통해서만 지탱되는데, 그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도덕 법칙은 순수 상태의 욕망의 다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정언명령, 락강 용어로 말하면 내 욕망을 포기하지 말라 이거죠. 프로이드 용어로 말하면 부에스바조리 베르든, 그것이 있는 곳에 내가 되어져야 한다 그거죠. 칸트로 말하면 정언명령이고, 이게 이제 순수 상태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 순수 상태의 욕망이란 사랑의 대상을 그것에 담긴 인간적인 애정과 더불어 완전히 희생시켜버리는 것으로 귀착되는 욕망이죠. 순수 상태의 욕망이라는 것은 그 사랑의 대상을 희생시킨다는 것이죠. 사랑의 대상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사랑의 대상을 희생시킨다는 것. 사랑을 위한 사랑을 한다는 얘기죠.
순수 상태의 욕망으로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을 희생시킬 때 가능해. 그러니까 사랑 자체를 위한 사랑을 할 때 가능하다 이거죠. 그 대상을 보면 사랑 자체를 위한 사랑이 안 돼요. 아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그 대상을 희생시켜야 돼요. 희생시킨다는 말은 무시하고 그냥 사랑 자체를 사랑해야 대상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 자체를 사랑해야 대상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사랑은 해야겠는데 순수 욕망으로서 그 순수 형태의 욕망으로서 정한 명령으로서 내가 있어야 될 그곳에서 내가 있기 위해서 사랑을 해야겠는데 이 대상을 보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은 지워야 돼요. 이럴 때 사랑이라는 욕망이 귀착된다. 이는 정념의 대상에 대한 폐기일 뿐 아니라 그 대상의 희생이자 살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념의 대상에 대한 폐기예요. 사랑은 정념이 아니다 이거죠. 대상을 정념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이거죠. 그 대상을 살해한다. 대상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대상을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죠. 대상을 생각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한 명령으로서의 내가 있어야 될 그곳에 있어야 될 장소로서의 또는 그 욕망의 순수 형태로서의 사랑을 지향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사드와 함께 칸트를 썼던 것이지요. 이는 정신분석이 우리로 하여금 전통 윤리학의 무수한 시도들, 심지어 가장 고귀한 시도들에 눈뜰 수 있게 해준다는 좋은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극한의 입장이지만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인간은 우선 자신이 욕망하는 존재로서 묶여있는 한계를 타파한 후에 비로소 재발견된 인식에 해당될 듯한 어떤 장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그려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 환상횡단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순수 형태의 욕망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환상횡단과 증상해석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순수 형태의 욕망에 가까운 그런 그 욕망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욕망이 왜 순수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욕망의 순수성이 떨어진 이유는 그 포슈텔링 때문에 그러죠. 이미지가 바로 우리 욕망의 이 순수성을 희석시키고 욕망의 이 명확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게 우리는 욕망을 추구하지만 이미지에 잡혀서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미지에 잡혀서. 근데 포슈텔링은 이 표상은 이미지는 이 포슈텔링스 레프레젠탄트 이 표상의 대표자와 달라요. 표상의 대표자로부터 발원된 어떤 이미지란 말이죠. 포슈텔링스 레프레젠탄트라는 건 기표를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둘이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분리시켜야 돼요. 분리시키고 이 이미지, 이 표상을 갖다가 횡단해버려야 돼요. 즉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미지에 사로잡혀서 욕망을 추구하면 안 돼요. 기표에 사로잡혀서 욕망을 추구해요. 기표가 나를 이끌게 해야지 표상이 이미지가 나를 이끌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욕망의 그 순수성이 판가름 나는 기준입니다. 표상에 의해서 욕망을 추구하느냐, 기표에 의해서 추동돼서 욕망을 추구하느냐, 이것이 그 욕망의 순수성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혹자들의 눈에는 우리가 사랑을 깎아내린 것처럼 보일 테지만 사랑은 무엇보다 사랑의 대상이 포기되는 저편에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을 폐기시켜야 돼요.
사랑의 대상을 희생시켜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라는 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을 통해 우리는 또한 이성 간에 견딜 만한 완화된 관계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은신처에는 부성적 은유라는 매개물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신분석의 가르침이죠. 정신분석은 타자와 주체 사이의 이 간극, 그 차이,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바로 성 정체성을 내가 확보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명에 의해서 가능한 거 아니에요? 부성은유에 의해서. 부성은유에 의해서 여아는 여성 정체성을, 남아는 남자의 정체성을, 성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자와 남자의 성적 정체성이 서로 간에 절대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게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통과하는 것이고 거세되는 것이고 부성은유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성 간에 견딜 만한 완화된 관계가 자리 잡을 수 있다. 제대로 된 거리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정신증으로 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막 융합하려고 하잖아요. 융합하려고 하는. 경계선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그냥 들러붙었다 떨어졌다 그냥 막 난리 나는 거잖아요. 들러붙었다 떨어졌다 그냥. 부성적 은유라는 개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주체와 대상의 거리, 주체와 대상의 간극, 주체와 대상의 이 차이, 차이를 받아들이는 이게 정신분석이에요. 차이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내가 대타자의 욕망을 내가 받아들이더라도 그 대타자의 욕망을 내가 비틀어서 나 주체적인 욕망으로 주체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욕망의 주체화란 말이죠. 그 차이가, 대타자의 욕망과 내 욕망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타자도 차이가 있다는 것. 그 차이를 구체적이고 아주 현실적으로 지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 이게 거세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문단입니다. 분석가의 욕망은 어떤 순수한 욕망이 아닙니다. 분석가의 욕망은 절대적 차이, 주체가 최초의 신입향의 직면에 처음으로 그것에 복종하는 위치에 오게 될 때 개입하는 그 절대적 차이를 획득하고자 하는 욕망이죠. 오직 거기에만 한계없는 어떤 사랑의 의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의 한계들을 넘어서 있기 때문이죠. 사랑이 살 수 있는 곳은 그곳뿐입니다. 사랑이 뭔가를 얘기하고 있죠. 사랑은 절대적 차이를 획득하는 것이다. 타자와의 절대적 차이를 획득하는 것이다. 타자와의 절대적 차이를 획득한다는 뜻은 나와 타자의 차이를 존중하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죠. 타자가 타자됨을 용납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뭐냐면 타자 앞에서 나의 주체됨을 타자가 인정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사람 됨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의 나됨을 만들어내고 나의 나됨을 유지하고 창달하며 살게 만들어주는 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다움을 유지하고 창달하게 스스로 나갈 수 있게 내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랑은 그 절대적 차이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숨 쉴 수 있는 곳, 사랑이 살 수 있는 곳은 그것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남편됨을 장려해 주는 것, 아내됨을 장려해 주는 것,
그 둘의 절대적 차이를 견뎌내는 것, 그 차이를 조금이라도 좁히기 위해서 서로 간에 노력하는 것, 이게 부부의 행복을 만드는 그 방법이죠. 거기서 오는 그 고통과 희생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조리 다 이러한 그 차이에 대한 존중,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뭐 도박을 하는데 그 도박하는 걸 내가 차이를 인정해 준다는 뜻은 아니죠, 물론. 예. 그 어떤 그 차이를 획득한다는 거, 그 차이를 존중한다는 것도 어떤 이 공감각적인,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차이, 그러한 차이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한계 안에서 그 차이를 획득하는 것이지. 뭐 남 사기 쳐먹고 살고 지멋대로 가정 팽개치고 여행이나 하고 다니고 살겠다는 그런 차이를 인정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예. 오늘 자크라궁 세미나 10일을 오늘 부족 하나만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들어주셔서 저로 하여금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정진해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세미나 7을 이 프랑스 원서가 아닌 영어 어원 원서로 한번 나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능력 닿는 대로 한번 해볼 생각이니까 여러분께서 좀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제, 슬라보의 지제의 가장 숭고한 히스테리 환자, 주형일 선생님이 번역하신 인간사랑에서 2013년도에 나온 가장 숭고한 히스테리 환자라는 책을 지제 편으로 해서 또 한번 시작해 볼까 해요.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미나 10일 그동안 봐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